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은 뭐냐면 제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기 사건, 처음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그 사건을 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왜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사기 사건, 이러니까 좀 거창한데, 오늘은 그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속는 사람이 있구나. 예, 한번, 영상 살펴봐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일 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건 사기구나, 이건 어설프다, 네, 이렇게 바로 판별해 내셔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지도 않으셔야 하고요, 또 사기를 당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그 사건의 내막, 그다음에 제가 황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발신자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서대문 경찰서의 형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저한테 김병건 씨, 당신이 부동산 대출 사기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좀 할 게 있으니까 경찰서로 좀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출석 통지를 이제 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뭐 사기를 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사기냐, 그 내용을 좀 경찰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 김민땡, 제 이름 아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예. 김민땡이라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여자분.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그 50만 원으로 적힌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그 사채업자한테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거죠. 김민땡, 이 사람이. 그런데 상환일이 이제 도래했는데 돈을 빌려간 김민땡이 이상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사채업자가 담보로 잡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로 찾아갔을 땐 이미 김민땡은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었고, 뭐 전화를 해도 전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래서 사채업자가 김민땡을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써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서 중개를 해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인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그 형사분에게 참고인 조사는 이제 출석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써준 계약서도 아닌데 나도 피해자다,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니냐, 그래서 나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셔라, 그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내 생각을 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아니죠. 저 참고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경찰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사분한테, 아니 그 고소인,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그 제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그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 확인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그 해당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당 계약서를 보는 순간 이게 뻥 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왜 웃음이 터졌냐면, 이거 너무 허술하게 위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와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인데요. 명의 도용 및 사무소 위조가 되는데요. 저는 해당 계약서가 왜 위조가 되었는지, 왜 가짜인지 그래서 담당 형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해당 계약서가
위조된 가짜 계약서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계약서, 제가 설명하는 계약서를 보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계약서를 보게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반드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그때 그 계약서 원본을 한번 띄워놓고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계약서가요, 그 당시 그 담당 형사가 저에게 보여줬던 위조된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 한 10군데 정도가 허술하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정말 작성했다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이 제 눈에는 한 10개 정도가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7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라면 그 3가지를 절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사기를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사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완벽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준 꼴이 되기 때문에 그 3가지는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할 거고요. 7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이 7가지만 알고 계셔도요, 충분히 이 계약서는 위조가 됐구나, 잘못 허술하게 작성된 계약서구나, 그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계약금과 잔금란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잔금일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 안 해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뭐 관행상 10% 정도 많이 거시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300만 원에 잔금이 2,700만 원인데 그 옆에 날짜,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 잔금일을 지급하는 날짜를 기재를 하겠죠.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또 잔금 지급일이 다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허술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간인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세부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가 이제 동일한 계약서임을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 3장을 이렇게 나란히 놔두고 그 사이에다 도장을 같이 찍거든요. 세부를 같이. 그런데 경험상 가운데 찍힌 김민땡, 그러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죠. 사건의 그 사기녀 김민땡의 도장처럼 달걀형 모양의 도장의 경우 가로의 지름이 짧고 세로의 지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로로 눕혀서 찍는 것이 경험상으로 일반적입니다. 즉 도장을 세로로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눕혀서 찍어야 계약서 세부에 모두 걸쳐서 잘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 찍힌 달걀형 도장은 세로를 그대로 세워서 찍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요, 한 번에 세부 모두의 간인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 계약서에 간인을 보면 세 사람의 도장이 찍힌 범위가 해당 계약서에 상당히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번째 간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저 김병건의 도장을 보시면요, 거의 90% 이상이 계약 서면에 찍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 서면에 찍혀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서에 김병건인이라는 글자가 모두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간인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는 제대로 도장이 찍히지 않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세 장을 간인했다고 하면 도장을 이렇게 한쪽에 쏠려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상 이는 계약서를 한 장만 출력해가지고 간인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연출해서 도장을 찍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보시면, 계약서 중간에 보시면 특약사항란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월세 계약일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요,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절대 돈을 주고받지 않거든요. 현찰로. 웬만해서는 다 계좌 이체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월세도 그렇고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거 때문이라도 꼭 그 계좌번호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없다는 거.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2020년 6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서 중간 제2조 계약 기간을 살펴보시면 계약 기간이 2020년 6월 26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 기간이 빠르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계약 기간이 시작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 기간이 날짜가 안 맞다. 이게 좀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주소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는요, 집원 주소로 기재를 하고요. 계약서 하단에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은 도로명 주소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주소가 모두 집원 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팁을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계약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는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집원 주소를 적는데, 왜 밑에 인적사항, 사람들의 인적사항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적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대상물이 되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는 집원 주소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집을 계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토지라든가 뭐 산 이런 건물이 없는 부동산을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 대상물이.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요, 이게 부여가 할 때 건물을 기준으로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이 부여가 됐다는 건 해당 땅에, 해당 부동산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이라든가 땅, 논밭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는 계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이 아니라 옛날 주소, 집원 주소로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반대로 아래 보시면은 그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뭐 주소는 도로명으로 적힐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 주소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주소를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이 그냥 빈 땅에서 살거나 빈 땅에서 영업을 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뭐 판잣집이라도 건물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는 도로명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물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는 옛날 주소, 집원 주소로 하셔야 되고요. 밑에 인적사항란,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혹은 매도자든 매수자든 이런 인적사항 그 사람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보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작성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다 알거든요. 위에는 도로명 주소로 하면 안 되고 집원 주소로 작성을 해야 되고 아래 인적사항은 도로명 주소로 작성을 해야 한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이게 안 지켜졌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요, 전화번호인데요. 공인중개사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 들어가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사무실 전화번호, 그러니까 일반 유선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 계약서처럼, 지금 보시는 계약서처럼 공인중개사 개인 핸드폰 번호를 절대 기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이 번호 자체가 제 번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이 부분은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면 안 돼요. 요즘에 다 계약서를 이제 컴퓨터로, 워드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출력해서 하면 안 되고요. 직접 서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손글씨로 직접 서명을 하고, 그리고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해당 구청이겠죠. 구청에 등록된 인장,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서명이 아니라 기명이 되어 있다 입니다. 만약 진짜 계약서였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인중개사는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반드시 계약서 출력해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은 서명하고요. 손글씨로 쓰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계약서처럼 이름을 출력하진 않아요. 본인의 이름을. 그래서 요거만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작성한 계약서는 아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1번에서 6번까지 해당 공인중개사가 단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7번은 단순 실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공인중개사들이 거의 대부분 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협회 계약서를 출력하게 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이름은 직접 손글씨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공인중개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당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장 자체도 제가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삼척공자도 해당 계약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도용 그리고 위조되었음을 너무도 쉽게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간혹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진짜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인터넷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조가 손쉽습니다. 그런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를 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일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함께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서류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갔다면 사기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의도용 및 사무소 위조는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하루빨리 자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